자, 2019학년도 16번부터 다시 갑니다. 자,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어떤 감정을 유발할 때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데, 또는 어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그것이 영화라는 건 허구인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포심을 느낀단 말이야.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누군가가 자신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사람들은 그게 동정심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전부 꾸며낸 이야기야 그럼 동정심을 안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아랫부분에서 자, 왜 우리가 허구임이 분명한 이 공포 영화 같은 거 있죠? 자, 분명히 그것은 공포 영화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관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 공포심을 느낄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레드포드는 일단 어떤 거 허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뭐란다? 허구의 역설. 자, 이렇게 보고 있네요. 허구의 역설. 자, 그리고 그 전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자,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 요 세 가지. 이걸 전제를 지금 깔아놨는데 좀 복잡합니다. 이거 이제 들어가서 질문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자, 기억해 갑니다.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중에 일부를 부정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전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허구적인 역설이 되는, 지금 허구적인 뭐가 되는 건데 역설인데, 이 중에 어떤 특정한 전제를 부정하게 되면 자, 그렇게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드포드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게 허구라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어떤 특정한 감정이 유발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허구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학자들은 허구에 비롯된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레드포드와 달리 이걸 합리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에 보시면 자, 첫 번째가 환영론이라는 게 나오네요. 환영론에서는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 허구에 몰입해서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 영화에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자, 이것이 지금 허구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무엇에 빠진다? 환영에 빠져서 감정을 하게 된다.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 공포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슬픔이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월턴과 그 다음에 캐럴은 공포 영화의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도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허구라는 걸 깜빡 잊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환영론은. 근데 월턴과 캐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이네요. 아니야. 영화를 지금 보는 사람들이 허구라는 것 잊을 리가 없어. 이 입장이야. 왜? 만약에 관객이 영화 속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공포로 인해서 영화관에서 분명히 도망을 쳤을 거야.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건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관객들은 이것이 허구라는 걸 잊었다 안 잊었다? 안 잊었다 이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월턴과 캐럴의 입장에서는 환영론은 그러면 올바른 이론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니은의 발언 내려갑니다. 이런 점에서 월턴과 캐럴은 자, 환영론은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그럼 월턴은 뭐냐 그럼 우리가 공포 거기 몰입을 하고 공포심이나 이걸 느끼냐? 월턴은 자, 관객이 허구의 세계에 빠져든 현상을 상상의 인물의 세계에서 믿는 채 하기 놀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우리가 지금 실제는 허구라는 걸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척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는 거야.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의 놀이로 봤네요.
자, 믿는 척이란 어린아이들이 소도구를 가지고 노는 그 소꿉장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일종의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너는 아빠, 나는 엄마, 자, 그리고 어떻게 서로 이제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놀이처럼,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관객과 그 다음에 저기가 서로 약속을 하고 믿는 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자,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다시 월터는요, 자, 이 관객의 감정은 허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상상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0번의 힌트가 되겠네. 자, 이때 괴물은 상상의 세계 안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되고요. 다만 허구적 대상에 대한 비롯된 감정은 이 상상의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이고,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월터는 허구를 감상할 때 유발될 수 있는 감정을 무슨 감정이란다? 유사 감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사한 감정, 그 비슷한 어떤 현실 또는 내가 믿는 것과 유사한 감정으로 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캐럴은 다른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사고 이론이라는 걸 내세웠네요. 자, 그래서 자, 생각도 감정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소라고 하면서 사고 이론을 정의합니다. 사고 이론은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 오른쪽 이것을 어떻게, 자, 생각에 반응하라는 거래요. 사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서 명제가 참임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믿음이라면 명제를 그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데, 캐럴은 생각을 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포의 감정 내지 슬픔의 감정을 우리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의 감각 믿음 이론은, 자, 영화가 주는 이런 감각 자극에 주목해서, 자, 두 가지로 나눠졌네요.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 자,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중심 믿음이라는 것은, 자, 어떤 추론적 사고와 기억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믿음. 머릿속에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감각, 내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가 손으로 느끼거나 만지고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것을, 자, 이거 감각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믿음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자, 밑에 부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 건물이 불타는 장면을 봤단 말이야. 건물에 불이 났다라는 감각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데, 자, 이때 여기서 분명히 관객은 그걸 허구인 영화의 내용을 인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감각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고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러한 감각 경험이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인지적 판단에 의해 억제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감각 믿음은, 이것은 관객이 감각 경험에 의해 어떤 영화 속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란 중심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위에 있는 것은 감각적으로는 눈으로 확인을 하지만, 저건 실제는 아니야. 중심적 믿음 자체는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난 게 바로 감각 믿음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허구의 감상과 그에 따른 감정 발생을 연구한 학자들은 허구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허구에 대해 감정반을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 특히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의 공포가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통합에 의해서 우리가 비롯된다는 최근의 논의는, 영화 제작 시에 공포를 주는 대상의 존재감이나 위협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했으니까,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관객들이 그 영화에 흠뻑 빠지기를 바라겠죠? 몰입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지? 이런 것을 더 고민을 할 테고, 관객들은 그걸 통해서 막 뭔가 정말 무서웠어,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럼 바로 어떻게 해? 작가,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지금 활용해서 더 그런 것을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자, 16번부터 해가지고 틀린 거요. 몇 번? 자, 16번에 1번, 17번에 2번, 18번에 2번, 19번에 4번, 그 다음에
20번에 3번. 자, 이 중에 틀린 거 없어요? 와, 이 어려운 걸. 자, 넘깁니다, 그럼. 자, 요번에는 21, 25번에 보시면, 자, 사회 파트인데, 이 경제 파트는 늘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이전에 2017학년도, 2018학년도에도 계속 다뤘던 사회 파트, 경제 파트입니다. 자,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을 합니다. 또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도 해요.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그걸 버는 그대로 통장에다 이렇게 적금을 붓는 경우가 있고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려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식으로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빨간 밑줄 찍고 바로 갑니다. 따라서 저축과 대출의 금융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바로 소비계획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그럽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소득이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걸 다 적금에 붓게 됐는데 그 이자율이 되게 높다면 당연히 적금을 부어놓겠죠. 자, 그런데 자, 거꾸로 지금 대출을 받는데 대출 이자가 거꾸로, 돈은 없어요. 돈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대요. 싸게 빌려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더 빌려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빌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대출 이자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은 빨리 갚으려고 하겠죠. 바로 그 상황. 이걸 우린 이 기간 소비 모형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소비자인 K가 1기와 2기로 나눠가지고 두 기간만 생존한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결혼을 기준점으로 봅시다. 그 결혼 기준 전에 그때를 1기로 보거나 그다음 그 이후를 2기라고 본다면 어느 쪽에 소비를 늘릴까? 어느 쪽에 더 적금을 많이 보내야 될까? 자,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1기와 2기에 각각 소득 M1과 M2를 얻게 된대요. 이만큼의 소득,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야. 자, 이때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K가 전체, 자기가 살아서 벌 수 있는 최단 금액이 됩니다. 총 소득을 넘어설 수는 없대요.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고 K는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는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비를 선호할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젊었을 때 돈 펑펑 쓰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라면만 먹고 살 거냐? 아니면 젊었을 때 또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쓰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쓰고 반 정도는 적금을 뒀다가 우리 노후 때 써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균등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자, 다음 장. 자, 이때 그림 1은 이자율이 R일 때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낸 표랍니다. 자, 이때 그림 1의 예산서는 지금 K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이래요. 자, 이때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우하향 직선으로 나타난대요. 자, 여기 초기 부존점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어디냐? M1과, 자, 여기는 M1과 그 다음에 M2가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부존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우하향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래로 지금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일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다 써버리면 여기에서 다 써버리면 여기서 쓸 게 있는 거 없는가? 이게 아예 없어. 온전하게 다 써버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1기 때는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놨다가 언제 쓸 수도 있어요? 2기가 돼갖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선들은 내가 결국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연결하는 게 바로
이게 예산선이 되는 거고. 자,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요?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 이자율이네, 이자율.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K가 1기에 아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렸어요. 빌리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늘어나지만 반대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자, 1 플러스 R 이자율에다가 100만 원을 곱해갖고 이만큼 원금에다 이자율을 상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만큼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월급을 타던 소득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걸 대출을 받는 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1기에 내가 대출을 받아 써버리면, 2기에는 내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이,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대출액이 지금 얼마만큼이래요? 요만큼의 대출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초기 부전점의 윗부분, 이 부분이 내가 적금을 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쓰는 거야? 2기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는 여기 이자율이 지금 이 정도인데, 자, 문제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따라서 이자율이 R인 경우 예산선은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왜 이자율만큼의 이렇게 기울기 아래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초기 부전점을 지난 직선이 됩니다. 이때 초기 부전점의 왼쪽 부분은 저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예산선은 돈을 빌릴 때 선택 가능한 소비 계획들이 되는 겁니다. 대출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뭘 기준점으로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초기 부전점을 기준점으로 아랫부분은 대출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 저 위쪽은 저축해서 내가 나중에 2기에 쓸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그림 1의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볼록한 모양의 우하향 곡선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때 좌측 아래의 무차별 곡선보다 우측에 있는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대요. 자, 효용이란 말을요, 좀 쉬운 말을 바꿔봅시다, 우리. 이걸 만족도로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어떤 무차별 곡선의 어떤 만족도는, 자, 여기는 효용. 자, 여기 만족도라고 써놨네요. 이는 매 시기에 소비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그만큼 증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산선이 있고 예산선과 닿는 선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 산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원래 있는 초기 부전점보다 여기 예산선보다 아래 부분에 형성이 된다면 결국 어떻게 자기가 쓰는 만큼 소득이나 이거만큼보다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효용 만족도가 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있는 요 선, 여기 있는 요 선 있죠. 요거는 지금 예산선하고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있는 돈 갖고 썼는 것보다도 더 많은 만족도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에 닿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닿는 시호야. 자, 여기는 요 부분이 바로 뭐야? 최고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최고의 효용점을 줄 수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자기가 가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자, 여기서 만족도를 얻을 수는 없고 바로 이 예산선과 그다음에 이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 바로 여기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최고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효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더 내려가서 자, 따라서 K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 C1, C2의 여기 최적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자, 이 정도의 선에서 최적 소비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자, 밑에 더 내려가서 바로 빨간선 내려갑니다. 예산선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K의 총소득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의 만족도는 높긴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 그러므로 K는 C1-M1을 대출해서 C1, C2의 소비 계획을 선택합니다.
자, 아래 이때 이자율이 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보는데 먼저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대출 원금도 갚거나 해야 되는데 이자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가 그동안에 내가 한 10,000원씩을 냈는데 갑자기 20,000원씩을 내버리면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부담이 들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자, 원래는 이자율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형성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어떻게? 자, 요선이네요. 원래는 어떤 색깔이었는데 노란색이었어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예산선이었는데 이게 뭐가 돼버리면서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높다 보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파란색 부분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1기 같은 경우에 지금 부담이 너무 커버려요. 그럼 2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때 K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저 소비를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자, 밑에 부분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서 K는 2기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1기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야. 지금 너무 다 써버리고 나면 2기 부분에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인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1기, 2기 소비의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 최적 소비 계획의 변화는 효과를 뭐란다? 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네요. 대체 효과.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체 효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1기 부분에 다 먹어버리면 2기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줄여서 이걸 남겨놨다가 나중에 노후 때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자 1기에 있는 것을 2기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게 대체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상환해야 할 대출 이자가 늘기 때문에 K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내가 지금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자율을 더 많이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소득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자, 총소득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총소득 감소에 따라 K는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경하게 될 겁니다. 1기도 2기도. 자, 전체적으로. 그럼 대출을 빨리 줄여야겠죠? 따라 총소득 변화에 따라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소득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소비 계획을 바꿔주는 것. 자, 이런 것이 소득 효과. 자, 따라서 아랫부분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서 K는 1기 소비 지출액은 줄일 거예요. 대신에 2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충되기 때문에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그림 2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서 2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어떤 게 더 크다고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중에서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가 지금 늘어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외려 소득 효과보다는 지금 대체 효과가 더 외려 커 있는 상태. 자, 그래서 대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몇 번? 22번에 있는 힌트하고 좀 연결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처럼 이 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 저기서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자율이 줄어들면 당연히 1기에 더 많은 걸 더 써도 돼요. 근데 이자율이 높아져 버렸을 때는 반대로 줄여야겠죠. 대출이나 이런 걸 줄여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현재의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 자신이 벌 것을 예상하는 소득과 두 시기를 연결한 매개 변수인 이자율을 고려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자율이 되는 거죠. 자, 21번의 답은 4번이고요. 22번에 5번, 23번에
자, 2번, 24번에 2, 25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틀린 거. 자, 21번이요? 2번. 자, 그림 1에서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가와 그림 2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나입니다. 자, 이자율이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급하게 기울기가 지금 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가와 나에서의 K의 대출의 차이는 가와 나에서의 일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보다 작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바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일기 부분에 지금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대출을 그만큼 줄여서 이걸 어디에? 이기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기에 있던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대출액의 차이는 가나에서 일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보다 작은 게 아니라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쓰는 이자율이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이자가 점점 계속 이자율이 많이 내기 때문에 부담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큼을 줄이게 되면 그것은 어디에서 내가 이기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대출액의 차이는 가와 나에서 일기 소비 지출액에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대출액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기에 안 빌릴 거를 안 빌려 100만 원을 갚았어. 그리고 내가 2기에 와서 그걸 빌렸다고 치면 100만 원을 그대로 빌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100만 원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들은 차이가 더 어떤 게 더 크다 작다가 아니라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 또 있나요? 없어요? 자, 24번. 각국 정부에서는요, 내년부터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지급하신 건 아니고, 내년부터 지금 소비자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겠대요. 자, 그리고 빨간색 바로 내려갑니다. 모든 소비자가 이 기간 소비 모형의 모든 과정을 충족을 하는데, 자, 이때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이자율은 변하지 않네요. 자, 그럼 아까처럼 대출이자나 이자 같은 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체 효과나 이런 것은 생길 필요가 없죠. 뭐만 생긴 거야? 그만큼 내년에 보조금만큼이 나한테 수입이 더 들어오는 거죠. 맞나요? 다른 거 변한 게 없어. 은행에 대출이자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보조금만 더 추가로 더 주는 거잖아. 그럼 보조금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야? 소득이야 지출이야? 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보시면 보조금 지급은 대체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자율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가 있으니까. 자,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그만큼 소득 효과는 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넘겨도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26, 30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 자체가 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물질의 상이란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우리는 물질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좀 어렵네요. 자, 이걸 좀 쉽게 고체, 액체, 기체. 보통 이렇게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서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자, 액체는 어때요? 일정한 부피를 가지지만 모양은 일정하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이 분자 간의 인력이 뭐야? 서로 당기는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끌어들이는 힘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해서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은 매우 작은 편이야. 그래서 더 액체보다도 자유롭게 둥둥둥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물질은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자, 두 가지를 봤네요. 압력, 온도 두 가지 줬어요. 자, 이때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고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을 우리는 상의 변화다.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구체로 이렇게 바뀌는 걸 상변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력은 동일한데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대의 물질을 우리가 높은 상 물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상변화에서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온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높은 상 물질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성질이 좀 있네요.
자, 아래로 갑니다. 상평형 그림인데, 자, 여기서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먼저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상경계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요 고체와 액체 사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또 뭐와 뭐 사이, 자, 여기는 요 사이, 액체와 기체 사이, 또 여기는 또 하나 더 보이네요. 고체와 기체 사이, 각각의 요것이 바로 상경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선의 각점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낸 거랍니다. 자, 그래서 상경계는 두 상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합집합들인데, 자, 각각들을, 자, 이때 평형. 자, 먼저 고체와 액체를 여기에는 평형 상태를 융의 곡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체와 그 다음에 기체 그 평형 상태를 뭐라고 하고요? 승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액체와 기체 이 부분을 뭐라 한다? 압력 곡선. 됐나요? 자, 이 상황이 되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층계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같은 온도에서도 액체의 분자가 각각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중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가 있대요. 자, 여기 증발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자, 일단 증발. 자, 이때 액체의 분자들을 한데 묶어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데, 자, 액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각각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된대요.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액체였어요. 근데 온도가 가해져 버리면 이 인력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야? 서로 당기는 힘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갈게요? 기체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증발에 의해서. 자, 반대로요. 기체의 분자들 일부는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응결. 자, 응결이란 말은 뭐죠? 얘가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돌아오면 응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그림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여기 있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 이 선에서, 자, 여기는 압력 곡선이죠. 자, 여기에서 각각에 의해서 응결과 증발, 이것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는 같아지게 되어서 거시적으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녀석이 그 물을 주전자에다 놓고 끓이다 보면 결국 물이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주전자 안에서 계속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수증기가 뭘로 돌아오는 거야? 액체 형태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야.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 상태란 말이야. 그 주전자 안에 있는 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응결의 속도와 증발 속도가 일정해지면 이건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압력과 온도 조건들이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선? 바로 여기 있는 요 선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게 바로 증기 압력 곡선이 되겠죠. 액체와 기체 사이 이 부분이 증발과 응결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상태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한편 위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를 따라가면 두 선이 분개하는 점, 자, 나눠지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세 개의 상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래. 이걸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부분에 있어요? 삼중점은 바로 여기 있는 어느 부분? 이 점. 이게 바로 삼중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요? 고체, 액체, 기체 딱 중간점입니다. 자, 그럼 고체가 기체로 바뀔 수도 있고 액체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액체가 기체 내지 고체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그 곡선 여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체 여기서 3중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고체가 뭘로 기체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럼 자,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이때 그리고 이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를 따라가면 선이 끝나는 임계점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때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임계 압력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때
이곳에서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액체가 증발하지 되지 않는 압력으로 임계점에서 두상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될 수가 있대요. 자, 어느 부분? 요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임계점이 여기 끝에 보이네요. 자, 여기 임계점이 보이고 임계점 그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나 온도를 더 높여더라도 얘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 윗부분을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했죠? 자, 그렇다면 자, 26번에 1번, 27번에 5번, 28번에 4번, 29번에 1, 30번에 5번. 자, 이 중에 틀린 거 얘기해 주세요. 자, 2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자, 물질의 상과 상 변화 개념을 제시했나요? 아까 이게 또 액체, 고체, 기체 이거 그리고 그것이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상평형 그림을 활용해서 물질의 상변화. 아까 얘기했던 가장 주가 됐던 거는 여기는 뭐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뀌는 바로 증발이나 그 다음에 반대로 뭐가 일어났던 거 여기에서 응결 이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 답은 1번 맞겠네요 지금. 자, 또 있습니까? 없어요? 자 28번. 자, 28번 그림은 A를 참고하라고 했었고요. 자, A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액체 안에서, 그 상 안에서 기체와 이 액체, 이것이 어떤 평형 상태에서 증발과 지금 응결을 이루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28번의 문제로 가보시면, 자, 지금 A, B, C가 있는데, 여기 E까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A 부분에 A, B 여기까지는 액체 상태가 더 크네요 지금. 그러면서 자 이렇게 뭐라고 그래서 바둑판 모양으로 된 건 기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A의 상태는 액체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이 부분에서는 액체가 전혀 없죠. 이건 기체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C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C 부분은 아랫부분에 여기 주어졌습니다. 상평형 상태랍니다. 상평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증발되는 것과 반대로 뭐가 일어나는 것? 응결이 일어나는 것이 속도가 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상평형 상태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게 C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4번에 C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와 그 다음 기체의 분자는 모두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고 했는데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진다면 기체 상태일까요? 액체 상태일까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는 온도를 가해요. 그러면 수증기가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가 되면 그거는 인력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야? 약한 거죠. 왜? 자유롭게 더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액체는 근데 기체에 비해서 액체는 서로 간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들이 같이 뭉쳐져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C가 상평형 상태라고 했고 이 부분은 기체의 상태는 거니까 A의 상태보다 액체의 상태보다는 기체의 상태가 훨씬 더 뭐가 약한 거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4번에서는 커진다 이 뜻이 아니라 인력 이것은 작아질 겁니다. 지금. 자, 나머지 또 29, 30번 있나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갖고 지금 자, 어디 독서 파트 지금 지문 마칩니다.